소설 들려주는 여자. 누구나 정확하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와 정확하게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도 말의 역할은 중요하죠. 그런데 말이란 것이 워낙 성글어서 매번 주고받는 말들은 엉뚱하게 오해되고 비껴나가 낭패를 봅니다. 적어도 그런 경험에서 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려는 이들은 우선 아나운싱이나 스피치와 같은 화술을 참고하게 되죠. 아나운싱은 일상에서의 말보다는 정보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부분에 특화된 말하기이고, 스피치 또한 어떤 목적으로서의 말하기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의 말하기를 잘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말하기 형태이지만 일상의 언어로 연기하는 것은 상호적인 주고받음을 의미하죠. 그러기에 생활 속 언어를 비교적 적확하고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말하기를 잘하고 싶다면 성우 연기의 특징을 조목조목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수포, 성우의 언어 중에서. 소들려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들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말하기 관련 서적인데요. 이수포의 성우의 언어, 성우를 만드는 22가지 질문들입니다. 요즘 말하기에 그 무엇보다 관심 많으시죠? 혼자서 터득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셨던 분들 귀 기울여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성우라고 하는 분야의 성우 언어를 통한 화술의 비법들을 22가지 질문을 통해 던지고 있는데요. 이 중 혼자서도 접목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질문들 들려드립니다.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성우의 언어, 성우를 만드는 22가지 질문들. 이수포. 책으로 묶으며. 모든 경계에는 목소리가 있다. 어느 젊은 건달이 마천루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50층, 49층, 48층. 그는 떨어지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So far, so good. 지금까진 다 괜찮아. So far, so good. 지금까진 잘 되고 있어. 떨어지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진정 중요한 건 어떻게 착륙하냐는 것이지. 대학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사은회가 있던 그 자리에서 은사들을 모시고 돌아가며 앞에 나가 한마디씩 소감을 말하는 중이었다. 대부분의 동기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데 나는 무슨 연유였는지 마티우 카소비치의 영화 증오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천천히 말하고 연단을 내려왔다. 그때의 설레고 신비로운 경험은 말에 대한 관심을 특별하게 가지게 한 시작점이었다. 성우라는 명칭은 독특하다. 미술을 하는 자를 화가라고 하고 음악을 하는 자를 음악가, 가수라고 하는데 성우는 성우를 하는 자다. 행위와 주체의 명명이 일치하는 독특한 직업이다. 그것은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분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 시간, 공간은 사이와 경계를 품고 있다. 이 모든 경계에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그 경계에서 존재하는 성우. 경계에 있는 자는 자유롭다. 콘텐츠 창작의 요소가 배제된 직업이라 예술가로 불완전해 보일 수 있지만 준비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창작의 고통이 있으니
모든 것과 통섭 가능하고 융합 가능한 자가 성우다. 경계에 있는 자는 따뜻함과 따끔함에 상반된 시선을 지닌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으며 어느 한쪽을 가벼이 여기지도 않는다. 경계의 예술 분야에 관해 글을 쓴다는 것은 이미 고착되고 규정된 영역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설레고 의미 있는 일이다. 사물의 속도를 가하면 그 성질이 변한다. 고속으로 달리는 차가 사고 후 종이장처럼 구겨지거나 찢겨진 상태를 보게 된다. 철로 만들어진 차는 달리는 순간 멈추어 있던 상태에서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성질의 무엇이 된다. 목소리도 그러하다. 발화된 목소리는 꽃이 되기도 하고 칼이 되기도 한다. 속도가 붙은 소리를 살핀다는 것은 물이 첨벙하는 순간을 그려내는 일이다.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는 찰나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해 관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느리게 그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다 보니 일련의 성우 연기 관련 서적을 참고해 성우 언어의 매력과 가능성을 대중에게 이해시키고 전달하기에는 표현의 한계가 있었다. 그렇게 답답해하던 차에 성우로부터 멀리 자리한 것만 같았던 철학, 미술, 음악, 건축, 문학 등이 내게 말을 걸어왔고 그들의 언어는 불가능하리라 여겼던 성우 언어를 해독하는 데 적합한 도구와 예술적 영감이 되었다. 이 책은 그렇게 느리게 성우 언어를 관찰하고 성우 밖의 언어로 해석한 결과이다. 더 나아가 성우 언어가 성우만의 전유물이 아닌 말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표본이자 본보기임을 증명하고 제시한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음을 덧붙인다. 이름하여 성우 언어의 대중화다. 의미 전달 능력. 예술은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일이다. 파울 클레. 요즘 사람들의 난독증 증가세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서점에서 책들을 펼쳐보면 점점 행간이 넓어지고 글자 크기도 예전의 책보다 커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현대인들은 난독증을 누구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쏟아지는 미디어들의 영상을 통한 정보 습득에 익숙해진 탓도 있지만 결정적인 난독증의 원인은 읽기의 부재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읽기란 소리내어 읽기를 의미합니다. 원래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눈으로 묵독하는 것이 아닌 소리내어 읽는 것이었습니다. 옛 고대에는 회의장에 모여 학습을 할 때 구성원 하나가 감기에 걸리면 스터디를 하지 않았으며 책을 눈으로만 보는 모습을 보고 귀신에 들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공부하는 모습도 서당에서 소리내어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성우의 언어는 의미 전달력과 감정 전달력의 두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성우는 말하기 이전에 읽기를 견고하게 마련하는 것으로부터 의미 전달에 집중합니다. 온전히 목소리에 모든 이미지와 정보를 담아내야 하기에 성우에게 있어서 의미 전달력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의미 전달을 소홀히 하는 감정 전달은 지양합니다. 성우의 언어가 특별한 이유도 읽기로부터 말하기로 이어지는 훈련과 실전에 있습니다. 읽기는 읽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다음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세 개의 팩맨도 보이지만 그 사이에 정삼각형도 보이죠. 그렇다면 지금 보이는 삼각형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상상된 것이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듯한 착각마저 주는데 심지어
보이는 삼각형의 흰색은 주변보다 더 하얗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탈리아 심리학자인 카니자가 개발한 카니자 삼각형은 인간의 심리 반응을 인식하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었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읽기를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개의 팩맨에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맨 위의 팩맨은 속도, 왼쪽의 팩맨은 톤, 오른쪽의 팩맨은 장력이라고 정합니다. 속도, 톤, 장력은 읽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균형을 통해 생성된 읽기는 마침내 완성된 이미지와 메시지로 카니자의 삼각형처럼 청자에게 전달됩니다. 그중 하나가 누락되거나 뒤틀리면 삼각형이 사라지듯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메시지는 사라지고 맙니다. 성우의 읽기는 팩맨의 움직임과 생성에 따른 속도, 톤, 장력의 균형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읽기에서의 속도는 감정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여러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나이에 따른 정서를 표현하거나 현재와 과거를 구분짓게 하는 경우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감정을 말하다가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 회상하는 장면에서 속도는 중요한 표현 방식이 되는 거죠. 읽기의 속도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면 말하기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내는 것은 빠르게 읽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으니 읽기를 할 때에는 빨라지는 속도를 의식하며 읽어 나가야 합니다. 읽기에서의 톤은 상업적인 목소리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상업적인 목소리로 쓰이려면 무엇보다도 톤의 안정성을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기본 톤을 찾고 알고 있느냐가 관건이죠. 성우는 애니메이션의 경우가 아니라면 목소리를 변형하기보다는 톤의 조절로서 캐릭터를 창조하며 내레이션이나 스판 연기와 같이 장르 변화를 시도할 때에도 톤을 활용하죠. 자신의 톤을 찾는 방법으로 가장 평범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장시간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읽기에서의 장력은 읽기의 의미 전달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어읽기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말하기의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읽기를 통해 발화의 장력을 훈련합니다. 끊어읽기는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호흡과 연관성이 깊은 부분입니다. 또한 성우가 발화하는 동안 드러나는 이미지와 이야기의 연속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말하기를 스피치 훈련을 통해 훈련하는 경우가 잦은데 필자는 말하기 방식의 외연이 아닌 나만의 말하기를 지향한다면 획일화된 말하기 훈련보다는 자신의 몸의 리듬을 살피며 활자를 내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가며 자신의 톤을 찾는 방식인 모닝 레코드 훈련이 효율적이라고 감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주장이 아닌 수십 년간 실제로 적용해서 언어치료 및 면접 화술 개선, 성우 연기로의 연결 결과로 그 효과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말하기의 기본은 읽기입니다. 아름다운 긴장. 우리말에는 장단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성우를 세이유라고 쓰고 세유라고 읽는데 가운데 이자가 장음의 역할을 하지만 글자 자체의 장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말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닮다는 서로 생김새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형용사인데요. 용언이라고도 하죠. 이 단어는 장음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면 닮다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장음이라고 하면 내리는 눈이냐 사람 눈이냐를 구분할 때 쓰는 거라고만 생각해요. 엄마, 눈이 내려요 라고 하면 얘야, 어떻게 사람 눈이 내리니?
라고 하진 않아요. 장단음을 지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건 아닐 거예요. 말할 때 앞뒤 맥락을 살펴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단음의 존재 가치를 쉽게 간과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장음의 필요는 다른 곳에 있어요. 앞에서 담다는 장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정된 장음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해요. 용언의 변화가 시작되면 닮으니, 닮아서라고 연음해서 읽어요. 이때에는 장음이 아니라 단음으로 읽어야 해요. 선조들의 지혜가 이곳에 담겨 있어요. 모음이 윤활유 역할을 해서 읽을 때 굳이 장음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음가 없는 이응이 붙어오니 굳이 닮으니라고 하지 않고 닮으니라고 해도 발음이 잘 되었던 거죠. 겹쳐지는 단어들의 뜻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만 장음이 존재한다면 여러 가지의 뜻을 지닌 배라는 단어는 어떻게 장단음으로 구분할까요? 사람 배, 타는 배, 먹는 배, 몇 배 할 때의 배. 그럼 이런 단어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더 길게, 더 짧게. 아니죠. 여기서 장음은 몇 배 할 때의 배만 장음이고 나머지는 모두 단음으로 발음해요.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 장단음이 존재한다는 이해는 의미가 없어요. 결국 장단음은 소리내어 발음할 때에만 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성우의 목소리가 더 특별하게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소리를 육성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몸으로부터 나오는 소리이기에 몸소리이기도 하죠. 손으로 직접 쓴 글씨를 육필이라고 하는데 육성과 함께 온몸으로 밀고 나가야 가능합니다. 이렇듯 목소리는 마음에 못지않게 몸의 지배를 받습니다. 건강한 몸에서 좋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적절한 몸의 긴장에서 매력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우는 그 알맞은 긴장을 담아내기 위해 템포, 톤과 함께 장력을 고민합니다. 그 장력은 대체로 읽을 때 끊어읽기를 통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성우가 의미 전달력에 신중한 것은 텍스트를 고스란히 소리로 옮기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를 배려하는 읽기를 수행하느냐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장력은 이미지의 나열을 순조롭게 배열하였는가의 문제도 결정짓습니다. 장력이 불안하면 청자에게 재현된 이미지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성우는 텍스트를 발화를 통해 이미지로 형상화시킵니다. 그래서 성우는 적절한 긴장의 정도를 발화 시 담아냅니다. 장력은 호흡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호흡과 발성의 부재는 장력을 무너뜨립니다. 장력의 견고함은 안정된 읽기와 호흡으로 가능해집니다. 장력은 성우의 연기를 생동감 있게 밀고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힘은 볼륨이 아니라 완급과 끊어읽기의 일관성으로 형성된 호흡으로 지지를 받습니다. 주로 성우 연기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장력의 일관성과 견고하면서도 유연한 형태를 통해 전달되는 소리의 안정감에서 옵니다. 성우는 기본적인 호흡과 발성의 기본기와 함께 이미지를 뿌려줄 수 있느냐의 여부, 핵심어와 비핵심어의 구분 능력을 보여줍니다. 성우의 완성된 연기에는 아름다운 긴장이 존재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성우 연기의 예술적 긴장은 일상적인 것을 익숙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는 태도와 반복을 늘 새롭게 인식하려는 의지에서 마련되는 까닭입니다. 여백 연기. 말할 때보다 말하지 않은 순간을 제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동양화에서의 여백은 단순 화폭에서 다 그리고 난 후에
나머지로서의 여백을 의미하지 않듯이 화면에서의 여유와 편안함 그리고 상상력마저 가능케 한다. 이는 화면에 표현된 세계보다도 더 많은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이다. 또한 여백을 생략의 소극적인 의미가 아닌 일종의 적극적인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조용진 배재영의 동양화란 어떤 그림인가 중에서 성우 연기에서 대사 연기를 전달하는 매개는 활자를 호흡에 실은 목소리입니다. 궁극적 수단이 되는 활자를 연기함에 있어서 텍스트의 이해는 필수입니다. 활자의 표면적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활자 간에 행간이 만들어내는 소리 없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은 마치 진공 상태, 언어가 없는 상태같이 존재하는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진공의 의미보다는 감정의 결속과 교차가 일어나면서 화자가 갈등을 준비하는 목소리의 부재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우 연기는 말하는 연기인데 말하지 않는 부분의 연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마치 동양화에서 말하는 여백의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빽빽하게 늘어선 문장 속에서 충분한 시간의 여유 없이는 놓치는 것이 많아집니다. 완급 조절을 이용하여 다양한 여백의 형태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 감정의 변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성우 연기에서 흔히 다루는 포즈보다 적극적인 개념인데 단순히 말하기를 멈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의 말하기를 보다 생동감 있게 전환하는 데 필요한 갈등을 마련합니다. 우리는 흔히 매끈하게 읽거나 말하는 형태를 이상적인 말하기로 여깁니다. 머뭇거림, 주저함 등 눌변 형태에 가까운 말하기를 여백의 말하기라 칭할 수 있는데 이는 타인과 공감하거나 진정성의 말하기를 할 때 필수 불가분한 요소가 됩니다. 거침없이 말하는 순간에는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아 자칫 웅변으로 전달되어 청자로 하여금 거부감을 갖게 하죠. 여백이 존재하는 말하기는 말하기의 외형에 집중해 언어 정돈을 추구하기보다는 내면의 전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화자에 온전히 집중해서 무엇을 말하려는지, 무엇을 전달하려는지를 현재성에 입각해 판단합니다. 말하기에 여백을 가진다는 것은 외부의 상태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리듬에 맞춰 진정성 있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미메시스. 미학자 진중권은 그에 져서 숭고와 시뮬라크르의 이중주에서 유년기의 인류는 자연을 그저 쓰고 버리는 도구로 간주하지 않았다. 말 못하는 자연에서 언어적 본질을 보고 그것과 평등하게 소통하며 미메시스를 했었다. 라고 전제하며 미메시스의 개념을 한층 더 확장해서 미메시스란 철학에서 말하는 의식 속에서 대상의 표상이나 미학에서 말하는 화폭 위에서 대상의 모방이 아니다. 그것은 주위 환경에 맞춰 몸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과 같은 존재론적 담기를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성우가 되기 전 초기 훈련 과정에서의 방식이 대체로 타인의 연기 패턴을 모방하는 식으로 접근하지만 그것은 과정에서의 하나의 연습 방식이며 성우의 연기는 미메시스를 지향합니다. 누구나 무엇인 척보다는 무엇인 상태에 더 크게 열광하며 그것은 목소리 연기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나무를 연기할 때의 성우는 실제로 나무 되기를 시도하며 미메시스적 결과물을 목소리로 담아냅니다. 나무로의 모방된 목소리는 기존에 생산되고 제작된 그 누군가의 연기를 모방하고 시도하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유사하게 반복되거나 익숙하다면 리얼리티가 아닙니다. 리얼리티의 본질은 낯설게 하기에 있습니다. 모방하는 것에서 익숙함을 갖추게 되어
궁극적으로 리얼리티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리얼리티 연기는 기존에 들어본 적이 없는 낯설음을 청자에게 선사하며 성우 연기를 모방의 기능으로서가 아닌 창작의 예술로 인식하게 합니다.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 향수에서 어린 그루누이가 나무라는 낱말을 배우는 모습은 미메시스의 가장 이상적인 예가 아닐까 싶어 그 장면을 소개해 봅니다. 등을 창고 벽에 기댄 채 장작더미 위에 다리를 쭉 뻗고 앉은 그는 눈을 감은 채 꼼짝도 않고 있었다. 그는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않았다. 단지 아래로부터 퍼져 올라오다가 뚜껑에 덮인 것처럼 지붕 밑에 갇혀서 그를 감싸고 있는 나무 냄새를 맡을 뿐이었다. 냄새를 들이마시고 그 냄새에 빠져 자신의 가장 내밀한 땀구멍 깊숙한 곳까지 전부 나무 냄새로 가득 채운 그는 그 스스로가 나무가 되어버렸다. 그리고는 나무 인형 피노키오가 된 것처럼 그 장작더미 위에 죽은 듯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한참 뒤 거의 30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말을 내뱉었던 것이다. 나무. 감정보다 감성. 리얼리즘의 본질은 낯설게 하기에 있다. 슈클로프스키. 전철과 비슷한 교통수단인 트램에서 표를 받는 20대로 보이는 여자가 있어요. 어느 날 10대인 남자아이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녀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둘은 사랑에 빠집니다. 여자는 남자아이를 만날 때마다 책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하는데 여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대단한 재주를 가지고 있구나.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소설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도입부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자는 글을 읽을 줄 몰랐던 거예요. 남자아이는 그녀를 위해 유명한 책들을 읽어줍니다. 안톤 체호프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 등 다양한 책들 속의 수많은 캐릭터들을 읽기를 통해 보여줘요. 그녀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죠. 그야말로 책 읽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은 거죠. 그는 과연 책 읽기를 통해 무엇을 그녀에게 선사한 걸까요? 감정일까요? 감성일까요?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러합니다. 감정. 명사 1.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 감성. 명사 1.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 명사 2. 이성에 대응되는 개념. 외계의 대상을 오감으로 감각하고 지각하여 표상을 형성하는 인간의 인식 능력. 정의를 바탕으로 비교해보면 감정은 일시적인 것임에 반해 감성은 지속적인 면을 보입니다. 감정에는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지만 감성은 이미지를 형성하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기분으로 마무리되는 원초적인 본능에 의존하지만 감성은 능력으로 귀결되는 후천적 단련의 여지를 열어놓습니다. 감정은 흉내낼 수 있기에 자칫 성우 연기의 그럴듯한 노련함의 형태를 모사의 방법을 통해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감정을 놓치거나 자신만의 감정인 양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성은 모방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독창적 연기를 보장합니다. 성우가 감정 전달을 목소리에 실어 발화할 때
감성은 필터의 역할을 하는데 의식하지 않기에 간과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멋진 목소리와 격렬한 호흡이 있었다 하더라도 감성 없이는 감정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목적 없이 표류하게 됩니다. 감성은 감정을 감싸고 있습니다. 감정만으로는 감성을 책임지지 않기에 늘 감정을 위해 감성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당연하게 내면에 자리 잡고 있으나 감성은 날마다의 관심이 요구되는 능력의 부분입니다.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피가 감정이라면 외부로부터 수혈을 받아야 하는 감성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필자는 단연간 성우 훈련 방식으로 신앙송을 감수성 훈련의 주요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활자 언어의 첨단은 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감성은 공감의 능력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감성의 핵심이죠. 시는 이 시대의 감성이 농축되고 집약된 언어의 최전선입니다. 성우는 언어의 얼리어답터이기에 새로운 언어가 쏟아져 나오면 그것을 소리내어 보고 그 발화된 소리를 감촉해 보아야 합니다. 활자의 언어를 소리로 전환해주는 역할을 성우는 주로 하기에 청자에게 전달할 때 직역이 아닌 의역의 통역을 하려면 감성의 통역도 가능해야 하는 거죠. 시인이 쓰는 글자가 활자 너머의 영역이듯 성우는 목소리 너머의 영역을 담아내야 합니다. 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저는 성우의 언어라고 하는 목소리가 아닌 언어라는 제목부터 끌렸어요. 이 책 속에서 작가는 목소리는 사람의 뒤통수를 닮았다라고 하는데 책을 펼치고 읽어나가면서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에세이처럼 가볍고 편안하게 읽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간결하고 담백한 문장들인데 뭔가 깊이가 느껴지면서 자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머릿속에서는 어느덧 활자와 상상의 스케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자칫 놓치는 순간도 있어서 자꾸자꾸 보게 되는, 또 펼치게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박문객의 정현종 시인의 추천사로 시작되는 이 책은 신기하게도 박문객 씨와 많이 닮아있다라는 강렬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의 밀착되어진 연결고리, 그 경계마다의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익숙한 화술에 대한 책이 아닌 생소와 낯설므로 한 걸음 더 내디딘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유용하고 또 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뒤에 또 많이 남겨져 있는데요. 네, 혹 더 섬세하고 사물에 대한 통찰력, 또 삶에 대한 깊은 고찰로의 그 책 속의 내용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댓글 통해 또 많은 반응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